지난 보훈처 국감 때 보훈처장님 자제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제 취업 청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보훈 차장인 최한근 차장께서 이제 중진공을 방문을 했다. 그리고 중진공 직원들이 이제 만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부인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진공에 관련된 직원들을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아마 여야 간사님들이 증인을 부르기보다는 이제 자료를 더 청구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의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일단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날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 요청한 게 이제 당시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 있었던 최한근 청장의 출장 일지, 차량 운행 일지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제출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증인을 부르지 않은 그런 내용의 근거는 이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국감 기간 내에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여야 간사님들과 위원장님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질의에 앞서 좀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국조실에 금융위가 금융개혁 광고를 제작하면서 광고 과정에서 광고 제작을 차은택 씨 회사에 이제 맡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사하게 다른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공직유관 단체도 이제 정보 홍보물이나 광고를 만들면서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자료를 요구를 했고 파악 중이라고만 답변을 받았고 그 뒤로 지금 취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제출 안 하시는 건가요? 예. 예. 이건 취합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내진 설계 현황 조사한 거 전소 조사한 거 자료 때 요청을 드렸는데. 그럼 자료가 이게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국민안전처에서 자기네가 관리하는 시설의 현황에 조사한 내용만 이렇게 2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1만 개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 엑셀로 자료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제출한 거는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는 건물만 제가 보기에는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만 달랑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엑셀로 다 가지고 있으면은 파일 하나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11만 개면은 엑셀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 자료는요. 예. 계속 제출 안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받아서 주십시오. 국조실에서. 부처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임금 핏기제 도입된 공공기관에서 청년 채용 목표를 마련해 놓지 않거나 또는 채용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예. 점검을 구체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밑에 산하기관에 얘기해서 지금 취합 중이시라는 저희가 건가요? 취합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이제 기재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재부로 하여 기재부 통해서 하셔서 그러면은 취합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기도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계속 안 와요. 한 3주째. 내용이 뭐냐면은 행동강령 관련해서 2011년 이후로 행동강령을 위반한 기관들의 이름과 그리고 행동강령 위반 사안 등 이거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행동강령 위반 적발 기관이 공개되면 해당 기관과 마찰이 우려돼서 자료로 공개할 수 없다. 아니 권익위에서 이거를 행동강령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시면서 이거를 갈등이 우려돼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기관별로 위반 내용이나 건수 같은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괄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아니, 보여서 청렴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당연히 그 부분에선 비판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감춘다고 될 일입니까? 뭐 해당 기관들에 대해서는 전부 통보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그것을 이제 각 기관별로 일종의 또 순위가 매겨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근데 지난번에 총괄해서 제가 지적한 총론도 것 측정에 중에 한 반영을 가지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 권익위가 유난히 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근데 지금 이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많은 곳이 검찰로 의심이 돼요. 지금 자료를 제가 현황을 하나 받았는데 그래서 제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제출해 주세요. 예? 한번 예. 가부를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방금 답을 예. 주셨어요. 검토해 보시겠다. 검토해서 하셔서 안 되면은 뭐 진짜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국무조정실에 지난번에 청년희망 펀드 현황 짓게 안 근데 하시다고 했는데 최 의원님, 예, 그 질의 시간을 예. 뒤에 의원들이나 성인들이 있으니까 다음 일정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시고 예. 서면으로 달라는 걸 별도로 뒤로 달라 그러세요. 예, 예. 네? 질의를 하시죠. 예. 네.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공정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공정위원장님, 우리 공정위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제가 그러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대체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그러니까 공정위는 기업에 대해서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감시자의 역할. 감시자의 역할을 당연히 저는 공정위가 기업에 대해서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추구하는 목표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금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을 촉진하는 것을 마치 기업의 경영 활동을 더 도와줘야 된다는 식으로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공정위는 시장의 파수꾼이죠. 예, 경쟁을 지키는 분인데 이게 하도 요즘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파수꾼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도 한번 쭉 말씀드렸는데 한진그룹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너무 미흡하게 지금 일처리를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과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구조조정이 오히려 더 지연된다는 거죠. 예?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실 계열사들이 돈을 넣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제가 재단 문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익재단들을 이용해서 상속세를 회피하고 그걸로 경영권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또 설명드릴 게 이제 금호재단의 경우는 이게 이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까지 이제 악용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에 대한 문제점들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 일가가 지주회사 전환하면서 지배권을 안정화시키고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상속도 원활하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주회사 제도도 진작 손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회사들에 대해서 조사가 미흡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친족 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대중소기업에 관련된 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박선수 의원님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법에서 유임한 내용과 시행령 그리고 고시 내용 등이
이게 참 그 법에서 유임한 것을 벗어나서 하거나 유임하지도 않았는데 또 그 고시에는 내용을 담거나 또 법에서는 유임을 했는데 고시에는 담지 않고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과징금 부과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라라고 법에서 지정을 해놨는데 이 시행령에 보면은 현실적인 부담 능력, 뭐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라고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 이건 법에서 유임해준 사항이 아닙니다. 법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하게 제가 보기에는 법을 해석하고 시행령에다가 기업들 유리하게 저렇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감액에 대한 내용도 3단계까지 가서 감경률이 52%예요. 앞서 다른 의원님들도 과징금이 굉장히 많이 깎인다라는 거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분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74건 중에 300건이 50% 넘게 처음 산정한 과징금보다 낮게 결국은 부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기업의 사안들을 너무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반 행위를 해서 어떤 이득을 얻었으면 그 이득보다 더 많이 과징금을 때려야 기업에서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면 더 많은 걸 잃는구나라고 그 위법 행위를 안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된 게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이익이 더 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위법 행위할 유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사례는 우리 위반 사안에 대해서 시효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에 대해서 상대방과의 거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적발을 해가지고 처분을 할 수 있냐면은 조사가 해당 행위의 종료한부터 7년 이내에 적발을 하면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저희 사례가 저희 방으로 왔는데 여기 보면은 거래 조건 변경으로 한 시점이 2003년 12월이고 그로부터 11.5년, 9.5년이 경과돼서 처분 시효가 도과가 됐다. 그래서 처분을 못 한다는 게 이제 공정위의 최종적인 판결이었는데 이게 맞는 판결입니까? 지금 시효가 지난 거에 대해서는 처분을 못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종경이 변경된 계약 시점으로부터 11.5년, 9.5년이 경과돼서 처분 시효가 도과됐다. 근데 이게 다음 보시면은요, 고시에는 지속적으로 이득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면 그 손해나 이득이 발생이 종료된 날이 위반 행위의 종료일입니다. 이 날로부터 시효가 기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고시를 보면은요. 그러면 앞서서 어떤 계약을 했고 그 위반 행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 아직도 기산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처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 싶어서 이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공정위가 작년에 사건 처리 산정령 시스템을 만들어서 처분 시효, 공소 시효 관리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지금 2주째 못 주세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전산 시스템을 각 국별로 지금 다 점검을 해서 하나하나 뽑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내용 저희가 몇 번 받았는데 틀린 자료가 와서 수정하고 하는 2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 국별로 이제 뽑아서 취합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에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좀 잘 좀 해주시기 예, 알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공정위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공정위가 역할이 기업의 이제 감시자이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을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점점 그런 것이 기업의 수호자인 것으로 비춰질 정도로 좀 역할을 미흡하게 하지 않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얻은 경제적 이득보다 더 많은 벌금이나 과징금을 물어야 그런 불법 행위를 못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흔히 외국에서는 뭐 불법행위나 뭐 이런 행위를 한 기업들이 벌금이나 소비자들 소송으로 망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례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소비자들의 소송에 대한 그런 권한도 제대로 없고 이 공정위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과감한 과징금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게 대형마트 과징금 처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공정위 의결서상의 법 위반 사실에라는 그 마지막 란에 보면은 그 첫 번째 홈플러스가 10개 납품업체로부터 약 159억 원의 이제 그 부당한 인건비 전가를 했다라는데 이제 과징금은 5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과징금 계산 방식에 의하면은 관련 납품 대금을 연결할 수 없어서 매칭할 수 없어서 산정이 불가능하다. 최근에 이거 이제 개정하셨어요. 법 위반 금액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이제 부당 반품, 뭐 종업원 부당 사용, 서면 지연 교부,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산정 불가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고시를 바꾸긴 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일부분은 강화된 측면도 있고 또 일부분은 완화된 측면이 있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은 너무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과징금 체계도 다시 좀 짜시고 그 다음에 그 부당 반품 같은 경우는 기간 같은 거를 뭐 이렇게 특정을 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계산하려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과징금을 그 부당 반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득 얻은 만큼을 그 과징금으로 때려야지 고작 5억 미만의 정액 과징금 이거 대형 마트들이 그 5억 내고 말죠. 좀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나와서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사안인데 이게 맨 윗줄에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다시 앞쪽으로 가주실래요? 제가 보니까 그 과징금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에 따르면은 그 권한의 위탁과 유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일부 이제 공정의 권한을 그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이제 좀 자치구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속도 하고 뭐 아니면 조사도 하고. 근데 지금 이게 법만 만들었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 보여드리는 게 이게 그 최근에 이 대형마트 과징금 받은 데인데 엊그저께 저희 보좌관이 그 직접 마트에 가서 조사도 하고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의 카톡도 이렇게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이게 과징금을 부과 후에도 여전히 뭐 마트 직원이 그 납품업체 직원한테 관리 지시하고 청소시키고 그리고 청소한 거 보고받고 납품업체에 대해서 뭐 납품 취소한다라는 이런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현장에선. 그러니까 과징금 때려봤자 5억 과징금 내고 말지라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리는 게 약간 가맹사업법도 있었지만은 이 좀 실태조사를 현장에 직접 가셔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공정위가 조사하는 게 본사에 대한 서면 조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조사를 그 회피하려는 그 불법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뭐 노트북을 숨기고 무슨 뭐 공문을 날짜를 유주해서 가져오고. 그러니까 서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현장 조사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면서 이런 것도 좀 곧바로 시정하게끔 해야 되고 만일 이런 거 시정 조치가 내려지고 나서 똑같은 사안으로 다시 위반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항상 그 가중과 경감이 있는데 맨날 경감만 해주지 가중을 해주는 걸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위가 그래서 시장의 경쟁을 위해서 일해야지 기업들 편히 가주려고 이렇게 일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한번 좀 공정위에서 다시금 생각해 주시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과징금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기준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뚜렷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고 추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과징금 부과했을 때 패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패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중처벌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가중처벌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을 불이행했거나 하면은 검찰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이제 그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저희가 어떤 경우에 시정조치 불이행인지 이걸 아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 생각에는 거의 뭐 가중처벌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든 저희 또 패소율을 줄이면서 또 합리적으로 그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추가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권익위 원장님 아까 전에 네.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라는 그런 이제 또 용어를 쓰셨는데 네.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청 건축가 직원이 건축업자가 뭔가 허가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다 뭐 이런 네, 그렇게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뇌물 아닌가요? 뭘 줘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뇌물에 해당하거나 예. 그 정도의 이제 대가성이 있거나 근데 통상 뭐 뇌물이 그래서 대가성 때문에 잘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커버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기 위원장님 말씀은 그 뭐 금액의 크기나 뭐 여러 가지상 뇌물까지는 못 보겠지만 그래도 김영란법에 의한 그러니까 이제 청탁금지법에 의해서는 그게 이제 뭐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뭐 심하면은 이제 저기 처벌까지도 가능한 처벌이 뭐 100만 원 뭐 초과가 그렇죠. 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네. 뭐 그런 경우 이제 또 뇌물죄도 적용될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말씀을 제가 들은 순간 좀 너무 그 과도하게 이제 그렇게 범죄시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좀 약간 그런 부담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네.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김영란법이 잘 안착되기를 희망하고 뭐 건의가 열심히 그 과정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자, 오늘 보도자료를 하나 낸 거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좀. 네, 현대경제연구원.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좀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뭐 이제 표절에 시비까지 있는 그런 보고서를 용역 보고서로 쓰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서 좀 권위가 준비를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좀 열심히 하셔서 최대한 문제를 줄여가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셔서 예, 제가 오늘 그래도 그 표절 부분은 제가 좀 해명이랄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지금 거기 보고서에는 다 안 썼는데 다른 부분까지 문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후에 한번 제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 보고서 내에도 어느 부분은 인용한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지금 적시를 해놨기 때문에 뭐 표절이라고까지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용역 보고서 돈 주고 했는데 다른 보고서 갖다가 그렇게 인용만 해놓으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기들이 했던 자기 보고서가 어떤 추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액 기준 350이라든지 뭐 선물 수요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이라든지 특정 산업 특히 화해 어느 정도 그거는 너무 자세히 못 할 테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네. 저기 KDI 최 원장님, 예. 그 지난번에 4대강 예비 타당성 검증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현장에서는 한번 검증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뒤로는 저희 방에 찾아와서 안 해도 된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지금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닌데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규제 영향 평가하면서 비용 편입 분석을 이제 도입하자 뭐 이렇게 정식으로 지금 이제 국조실에서도 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했던 걸 자기가 한번 검증해보는. 맨날 이렇게 남이 검증하니까 네가 맞았네, 네가 틀렸네 서로 싸우기만 하지. 자기가 스스로 이 비용 편입 분석한 거 검증하면서 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한 것들이 잘못됐구나라고 그런 반성하는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 한번 해보셔서 정말 그때 한 것만큼 틀린 게 없네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정말 잘못됐구나라고 좀 다시 뭐 뭘 개선해야겠다 이런 좀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볼 의향 없으세요? 네, 저희 비용 편입 분석 뭐 이해타도 그렇고 규제연구센터에서 하는 그 규제 비용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 모두 다가 그 일관된 지침과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지금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이 분석 결과가 정확하다라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7일 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생태하천 조성사업 예타 그 관련해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취지는 일부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론에 대해서 2009년도 추진됐던 문제 제기나 이견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KDI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는 예타 조사의 그 소관 부처인 기재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은 안 하시겠다는 거죠? 네, 뭐 저희들이 이제 스스로 검증한다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지 모르겠고요. 그 생태하천 그 4대강 관련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예산 정책처에서 한번 검증을 해가지고 그때 한번 저희들이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됐다고 예산 정책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안 났잖아요. 서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틀렸네 맞았네 논란만 되다 끝났는데 저희 뭐 아무튼 여기서 결론 낼 수는 없고요. 우리 저기 국무조정실장님 그 아무튼 이번에 이 규제 영향 평가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시는데 좀 그런데 이렇게 자기 검증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아이디어를 좀 내서 같이 법안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예, 검토는 해보겠는데 아마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걸 또 아니 스스로 자기 사후적 자기 검증하는 거예요. 그건 기관에서 알아서 할 문제는 하여튼 뭐 의원님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